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저희 단체 목표입니다. 정의당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꼭 이른 시일 내에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많겠죠. 저한테 주신 숙제가 복지, 재정, 조세 이 세 영역을 초괄해서 얘기하래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진 않고 복지국가를 위한이라고 썼는데 진보의 눈으로 다시 보는 복지, 재정, 조세 이렇게 했다가 또 진보의 눈 하니까 너무 또 마치 진보의 눈이 뜨거운 어떤 시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렇게 복지국가를 위한 과제라고 붙였습니다만은 이런 진보 정당이 혹은 또 복지국가를 원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현재 우리의 복지 재정 조세 실태를 점검해 보는 거고요. 또 한편은 그냥 일상적인 점검이 아니고 이건 제 기준입니다. 현재 진보 정당이 혹은 진보적 시민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복지 조세 혹은 재정에 여러 가지 주제나 논점이 있을 텐데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세 영역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 하나씩 골라서 일종의 한번 성찰적으로 다시 보자 이런 취지로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이 대한민국 복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도 물론 복지는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시혜의 복지가 있었는데 2010년이 무상급식이 있었던 해죠. 그걸 전환점으로 해서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바뀝니다. 물론 한꺼번에 바뀐 건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복지에서 사회 구성원, 시민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10년 이후부터 차곡차곡 해서 아이들의 권리로서 급식, 보육, 어르신들의 권리로서 기초연금, 이제 내년에 아동수당 쭉 도입되었어요. 지난 5, 6년 동안을 보면 대한민국의 복지 발달 과정은 무척 빠릅니다. 서구 복지국가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저희가 더 빨라요. 이 단일 시간 내에 복지가 확대됐던 것. 근데 이 복지가 확대했던 지난 2010년부터 지금 2017년까지가 어떤 시기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입니다. 즉 복지를 썩 탐탐치 않게 여겼던 복지의 소극적인 정권 기간에 이 복지가 빨리 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주도적으로 늘린 건 아닙니다. 워낙 복지 바람이 불어오니까 못 살겠다 헬조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친복지 정부고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나름대로의 복지국가 비전을 지금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의 소극적인 정부 시기에도 이렇게 늘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꽤 더 늘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복지국가로 성큼성큼 갈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저나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단체는 조금 의구심과 약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하다. 즉 복지가 늘어나면 그 자체가 항상 선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지가 더 강력해지고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사회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안이 내실해야 돼, 탄탄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꼼꼼해져야 되고 복지가 무조건 나라로 또 받는 건 항상 무조건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금을 내는 게 또 우리 구성원이다 보니까 이 돈이 가장 정의롭게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다수의 사람이 수긍하는 방식으로 쓰여야 괜찮네? 또 더 나가보자 이런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한편에는 복지를 싫어하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흔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이라는 게 지진에도 우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집이 한번 졌다고 해서 계속 서 있는 게 아니고 비바람 혹은 지진도 몰아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그런 복지제도 그리고 그거의 구성물로서의 복지국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분기 첫 해인 올해 혹은 내년 이런 1, 2년 초창기에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지나 재정이나 조세 영역에서 제대로 된 제도들을 갖춰야 되는데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 영역인데 요거는 지금 안 갖고 계시구나. 예. 그거 나중에 참고해 보시고요. 2번, 3번 재정과 조세 영역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요 앞에 거는 지금 한글 문서에는 없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년 복지 간단히 보죠. 그래서 복지 전공하시는 분은 혹은 사회복지사분들은 익숙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엄청 많죠.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복지도 무려 300개가 있습니다. 300여 개가.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쫙 헤쳐 모이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공공부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염두에 두시고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그분들을 셀렉트합니다. 따라서 선별 복지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 제도의 DNA는 선별복지죠. 두 번째 복지는 사회보험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거고요. 이 복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노동시장 안에 있는 즉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항상 노동한다고 해서 모든 게 안전하진 않거든요. 왜? 내가 병에 걸리면, 내가 산재를 당하면, 우리 회사가 망하면 언젠가 나를 은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취업자로서 돈을 버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항상 취업자로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병, 실업, 노후, 은퇴, 산재, 위험.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보험 제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사회보험료예요. 근데 처음에 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완전 고용시장을 전제를 했습니다. 취업자니까 당연히 사회보험료를 낼 것으로. 그리고 서구 나라에서 그게 거의 완성이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본따서 4대 사회보험이 다 도입됐는데 안타깝게도 제도는 서구적 모형인데 이 제도가 운영되는 노동시장이 아주 헝클어져 있습니다. 취업자지만 제대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지금 배달하시거나 학습지 교사거나 이른바 특수고용 지금 노동자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이제 바깥에 있겠죠. 하지만 애초 제도의 특성은요. 취업자들이여 노동하는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아프면 실업을 당하면 주겠다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노동시장의 조건이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기는 하지만 제도 그 자체에서는 설계 원리에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취업자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따라서 이 제도는 누구를 셀렉트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포괄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아까 보편, 선별 두 유형으로 보면 그 DNA는 보편에 가깝습니다. 보편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유형이 이른바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유형인데 돈으로 주면 수당이고 직접 사람이 돌봄을 제공하면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거는 사회수당이고 무상보육, 장기요양 이런 것들은 사회서비스에 속하게 되는데 이 복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회보험이 노동시장에 안에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분들은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노동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한테 보육을, 급식을, 교육을 그리고 노동시장에 나가신 분들한테 장기요양을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요게 세 번째 사회서비스 사회수당이고 사회복지계에서 학계에서는 이 둘의 제공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내 집안으로 구성하기도 하는데 저는 세 개로 유형화시킬게요. 이 형태가 다를 뿐이지 성격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 공공부조는 그 DNA가 선별이고 사회보험은 그 DNA가 보편인데 이 세 번째 유형은 DNA가 뭘까요? 보편일까요? 선별일까요? 보통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꼭 답을 듣고서 진행하는데 빨리 진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예, 네? 보편. 자, 보편이라고 답을 하신 이유는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까지 같이 공유하죠. 아동이면은 아동한테 다 주고 노인이면 노인한테 주고. 그렇죠. 지금 무상보육도 다 주고. 그런데 10년 전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한테만 급식을, 가난한 집 아이들한테는 보육을, 가난한 집 어르신한테 지금 기초연금 말고 그때는 경로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35,000원에서 5만원 주는 가난한 노인들한테만 경로연금을 줬어요. 10년 전에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에게 급식을, 모두에게 보육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10년 전에는 선별이었어요. 셀렉트해서 줬고 지금은 그냥 다 줍니다. 지금 보편이에요. 이건 뭐죠? 따라서 제도의 설계 원리로 보면 이 세 번째 집안은요, 선별일지 보편일지가 미리 제도 DNA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다릅니다. 우리가 정해요. 그래서 10년 전에는요, 아이 가난한 집 아이들 사람들만 주는 거지라고 다수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도 없었고. 그러다가 2010년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도면 아이들한테 권리로서 급식을, 보육을, 연금을 주자라는 새로운 바람이 분 거고, 다수가 그거에 동의하니까 교육감 선거에서, 지자체에서, 총선에서,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 쪽이 판정석을 하게 돼서 지금은 거의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보편 복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 6년 동안 기억나는 복지 논쟁들을 보세요.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보험에서 큰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 논쟁은 세 번째 집안이에요. 보시죠, 여기. 급식, 보육, 기초연금. 지금 아동수당법이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건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에 다 줄 필요가 있느냐, 부잣집 아이들을 좀 빼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죠? 근데 뭐 문재인 정부 방안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보통 논쟁들이. 그래서 보편 선별 복지 논쟁은요, 전체 복지가 이 세 유형인데 여기서 생기지 않습니다. DNA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선별 복지예요, 여기는. 제대로 된 선별 복지를 만드는 게 이 복지의 목표입니다. 즉 뽑혀야 되는데 뽑히지 못하는 것. 저기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 선별복지가 문제인 게 아니고, 사회보험은 애초 보편입니다. 근데 노동시장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선별이 돼버리는 거죠. 역진적 선별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배제당하는. 세 번째만 보편 선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된 거고, 여기서 보편복지가 판정성함으로써 이쪽 집안의 복지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보편 선별을 논의할 때 애초 제도의 특성상 보편이 있고 선별이 있고, 제도의 특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데서 보편 선별 복지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회니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준다면, 여기서는 나는 선별적 급식이, 선별적 보육이 좋다고 주장할 수 있고요. 야, 이제 우리나라 정도면 보편적 급식, 보편적 보육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두 가지 주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다 논리적입니다. 왜? 선별복지는 선별복지 방식으로 자신의 근거를 갖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 굳이 부잣집 아이들까지. 보편복지는 이제 권리로서 복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부자들한테 권리로서 그들한테도 복지를 제공하고 또 세금을 더 내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강조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우리 보편선별복지 논쟁이 약간 보수 진보 혹은 약간의 서로에 대한 약간 선악 개념으로 가요. 한쪽은 차별주의자고 한쪽은 지도난이라고 나라 재정을 거덜내 이런 쪽으로 갔는데, 사실상 두 제도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 이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고 봐요. 항상 보편이고 항상 선별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의 보편복지를 존중하는 이유는 무상급식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여러 선거에서 우리 다수 시민이 보편복지 방식으로 우리가 지지했다는 건 그만큼 이 자체가 선익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보편일 수도 있고 선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다수 구성원들이 이제 이거를 보편적 방식으로 계속 발전 끌어가고 있다. 뭐 그런 데서 저는 오히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 우리 정의당의 당원분들이나 또 진보적 시민이나 저희같이 복지국가 단체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보편복지를 지지를 했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만만치는 않았어요. 꼭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꼭 부자 노인한테도 기청을 줘야 되겠느냐. 그 돈 있으면 어려운 집에 좀 더 보태주고, 가난한 노인, 지금 노인 절반이 빈곤 상태인데 우리 노인 빈곤율이 거의 50% 육박하거든요. 조금 여유있고 집 있는 사람 빼고 어려운 노인한테, 예를 들면 기초연금 20만 원이면 그 부자 노인한테 줄 돈 있으면 어려운 노인은 30만 원 주자. 이 주장 어떠세요? 이 제안. 선별주의자, 차별주의자 이렇게 몰아세우기 어렵거든요. 왜? 그분은 사람을
부자 노인을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정의로울까? 정의당 당명처럼 그의 나름의 복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차별주의 얘기하게 되면 이제 지지자를 잃게 됩니다. 다 저는 그 복지국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보통 제가 움직이는데 지금 계속 좀 이쪽 와야 되겠다. 그때 조금 더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내세우느라고 그 보편 선별복지 논쟁할 때 보편복지 쪽에서 이거를 끌고 왔어요. 들어오신 선생님 아마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 자원이 있다면 이 자원을 어려운 쪽에 집중하는 게 소득 재분배 효과, 평등 효과, 혹은 복지 정의에 맞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생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만큼 자원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배분해야 되겠어요? 더 절박한 곳에 줘야죠.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이거 스웨덴인데 스웨덴에 발테르 코르피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서구 선진국 나라들을 쭉 복지 발달 과정을 비교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론을 끌어냅니다. 선별 방식, 즉 빈곤층의 재원을 집중하는 게 재분배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역사적인 경험은요. 오히려 모두한테 복지를 주는 보편적 복지 방식에서 재분배 효과가 더 컸다는 거예요. 자, 보편 복지가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게 인과적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니까 선별복지로 한 나라보다 보편적 복지가 주인 나라에서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일단은 역사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설이라고 한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의 생각하고 달라지니까 역설, paradox of redistribution. 재분배는 가난한 쪽에 집중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다 주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런 역사적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쭉 보니까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분은 매개 변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재정입니다. 선별복지로 시작한 나라들은요. 복지를 받는 자와 재정을 기여하는 자가 그 계층이 완전히 구분되다 보니까 처음에 선별복지를 시작하고 또 복지를 조금씩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위 계층한테 세금을 더 내시오. 그래야 또 이것도 또 물가만큼이 더 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2차 증세에 실패하는 거예요. 왜 자꾸 뜯어가냐. 난 받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실패하다 보니까 재정이 확충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선별적 복지는 그 선별복지 수준으로 계속 고착화되어 버렸고요. 물론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보편복지 방식에서는 쫙 줬어요. 또 올려줘야 되죠. 똑똑똑 세금을 더 내세요. 왜 자꾸 세금 내니? 복지를 권리를 받으셨으면 또 능력에 따라 내셔야지 한번 밀어붙이니까 이거 참 하면서 증세 정치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 기초연금을 드리고 100만 원을 이제 받아냈습니다. 80만 원 남잖아요. 그걸 또 n분의 1로 하니까 복지 수준 레벨이 업 됩니다. 그래서 업 되는데 여기 상위계층의 사람들이 20만 원이 25만 원, 30만 원 오르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여기 가난한 계층의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25, 30으로 오르는 건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어떤 방식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 복지를 더 늘리더냐 역사적으로 보편적 복지 방식이 더 늘리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적인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해요. 결국은 보편적 복지 방식이 재정을 확충하는 이른바 증세 정치에 성공한 거죠. 물론 사실 이거는 역사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꼭 보편적 복지가 예를 들면 스웨덴 얘기거든요. 스웨덴에서 보편적 복지로 해서 증세를 많이 해서 복지를 늘렸는데 그게 꼭 보편적 복지라는 그 변수만의 요인은 아니겠죠. 다른 정치적 요인도 크겠죠. 하지만 이제 복지학자 입장에서 그 복지라는 변수만 떼내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을 만든 거고 역설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게 나오니까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보편선별 복지 논쟁할 때 보편 쪽이 진보 쪽이 저희가 좀 잘난 친 잘하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해라. 저게 역설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무시하기도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구에서의 보편적 복지는 오히려 재분배를 더 증진시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분 발견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재정 확충에 성공했다는 그 매개 변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보편복지 지지자들이 이거를 소개했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볼게요. 새 유형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유형 공공부조가 지금
온전하지 않거든요.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으시는 분보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각지대가 더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 재산을 소득으로 잡고 부양의무자를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5, 6년 동안 지금 복지가 크게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공공부조는 제자리입니다. 그럼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냐? 절박한 분들. 그 절박한 사람들의 복지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체계가 개편됐습니다만은 그냥 모양새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 내용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물론 조금 그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MB 때부터 시작된 게 있지만 전체 지금 그 사각지대에 비한다면 그 효과는 너무 작아요. 그렇게 보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누구죠? 불안정한 노동자들이죠. 세 번째, 사회서비스 사회수당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 집안이 풀렸어요. 복지가 늘린 겁니다. 근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에서 그 전에 10년 전에 가난한 집은요, 이 제도를 받고 있었어요. 급식도 받고 보육도 받고 경로무도 받고 있다가 이게 보편복지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복지가 늘으면서 새로운 수혜계층을 구직 계층별로 약간 도식화시키면 중간계층 이상자들이 새로운 수혜자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복지를 복지의 지출로만 보면 기존의 선별 방식이 방식으로 가니까 성공적으로 보편복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발테르 코로피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보편적 복지가 애초에 의도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재정 확충이라는 게 매개돼야 비로소 그 효과가 났거든요. 그래서 보편복지는 두 개의 바퀴를 가진 수레라고 저는 비유를 해요. 하나는 지출 바퀴고 또 하나는 수입 바퀴입니다. 지출 바퀴가 그전보다 빨리 돌아가잖아요. 따라서 수입 바퀴도 그만큼 빨리 돌아가줘야 이 수레가 앞으로 쭉 보편적 복지라는 수레가 앞으로 가게 되는데 지난 5, 6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이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 담론에서 승리했잖아요. 따라서 지출 바퀴는 그전보다 빨리 돌았습니다. 수입 바퀴는 올해 올해 세금이 잘 거치고 있고요. 작년도 세금이 잘 거쳤습니다. 근데 2010년부터 재작년 2015년까지 MB 박근혜 시대의 세입은 딱 그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수레를 바퀴를 가진 수레로 비유하면 보편적 복지를 이게 앞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갔어요. 이쪽만 들고 이쪽은 제자리니까 이놈의 수레는 계속 빙빙 제자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 6년 동안 대한민국의 복지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상반된 평가가 가능해요. 하나는 뭐 이제 선별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공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건 팩트죠. 하지만 재정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빙빙 제자리로 돌아가는, 앞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빙빙 도는 게 무슨 문제인데 그게 일종의 복지의 불균등 발전을 낳게 돼요. 왜냐하면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늘어나냐면 법정 의무복지 방식으로 늘어납니다. 지자체 조례로 무상급식이 확정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무상급식 편성을 해야 되고요. 무상보육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되고요. 기초연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배정을 하게 되고 의무지출이니까. 근데 수입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중앙정부나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의무사업들이 있고요. 재량사업들이 있어요. 결국은 돈이 부족하니까 재량사업들을 쫙 조이게 됩니다. 이 새로 생겨난 의무지출이 뭐냐면 모든 계층한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방식이고요. 재량 복지의 대부분은 뭐냐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독거, 한부모, 이주민 등등의 사람들 맞춤형으로 우리 단체장님 막 공약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돈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고 거기서 이제 기준금액을 정하는데 거기다 그냥 복지부에서 공익위원들한테 명령 내리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교육청에 재량이 들어갈 수 있는 복지들은 쫙 옥죄고,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죠. 그리고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계속 사각지대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가 더 증진돼서 오히려 재분배 효과가 증진되는 재분배 역설이 드러났는데, 한국에서는 지난 5, 6년 동안 이 세 집안의 복을 보면 10년 전에 세 집안이 다 빈약했는데 지금은 세 번째 집안만 풀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집안은 고대로입니다. 따라서 집안 간의 격차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 집안 간의 복지의 불균등 발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 형용사를 하나 집어넣으면 역진적 불균등 발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계층 이상자가 새로운 수혜자가 되는 복지는 늘어나고, 절박한 사람들이 사각지대인 복지는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역진성이 드러나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격차가 복지로 인해서 증진되는, 심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서구의 보편복지의 결과와 한국에서도 그것을 본따서, 그리고 그 아까 서구의 모형을 따서 그 이론을 따서 잘난 척하면서 쭉 진행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는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재분배 효과가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복지학자분들은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보편복지 역설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애초 의도했던 건 재분배 효과의 증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역진적인 불균등 발전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보편복지 그리고 지난 5, 6년의 변화는 대단히 역동적이고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가장 큰 성과는 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겁니다. 이게 출발점이거든요. 시혜에서 권리로 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복지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 이게 출발점이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예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인정합니다만은 퍼펙트하게 보편복지가 자신의 뜻을 다 이루고 있는 건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역진적인 불균등 발전 혹은 보편복지 역설의 이 상황을 저는 주목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복지를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가고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게 확대될 텐데, 당연히 복지의 총량적 증가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5, 6년 동안의 복지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게 된 복지 내부의 구조적 격차 문제 또 같이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훨씬 더 정당한 복지고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복지를 볼 때 물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도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함정인 자기 근거를 갖거든요. 복지가 늘어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부실해지더라. 만약 이런 것들이 팩트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면 더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 진보정당이 주로 복지를 많이 늘리자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강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구멍이 퉁퉁 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또 조금만 새도 막 또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복지를 더 늘려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한국 복지 실태 진단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복지 실태 진단 두 개의 바퀴를 보면 첫 번째 지출 바퀴는 그럭저럭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데 수입 바퀴는 제대로 가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빙빙 돌고 있고, 그것의 결과로서의 일종의 역진적인 불균등 발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가 뒤처지는 그거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복지를 늘려나가곤다 했을 때, 혹은 정의당이 복지를 얘기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의 문제예요. 요거는 정의당이 갖고 있는 조금 이렇게 입장에 대한 제 비판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야 우리 자유로운 예를 들면, 자, 기초연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심상정 후보 우리 정의당의 기초연금 공약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은 이렇습니다. 하위 70% 노인에게 20만 원 드리고요, 상위 30%는 안 드립니다. 물론 엄격히 보면 조금 감액이 있어요. 복잡한 감액이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겠습니다.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70% 노인한테 20만 원 드리는 게 현행 기초연금이고요. 심상정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기초연금은 어떤 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죠? 자, 정의당의 기초연금 공약,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 거죠? 현행 유지는 아닐 테니까. 답이 안 나오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30만 원. 예? 30만 원. 예. 5 후보가 있었는데 홍준표까지 포함해서 모든 후보가 30만 원이에요. 안 떴어요. 뭐 다 노인표 받으려고 30만 원 한 것으로. 심상정 후보가 30만 원, 문재인 30만 원, 다 30만 원입니다. 무려 중요한 건 그 안에 설계도는 다 달랐어요. 4개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뭐 우리가 다른 후보가 다 알 수는 없고 심상정 후보 공약만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후보 공약은 뭐죠? 여기 당원에 안 계신가요? 모두 30만 원. 모두에게 30만 원, 모든 계층에게. 맞습니다. 왜 그런 공약을 제시했을까요? 보편복지. 보편복지. 자, 지금은 하위 70%한테 20만 원 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게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심상정 후보 공약은 제가 일로 옮길게요. 4개 유형의 이번 대선의 기초연금 공약을 말씀드릴게요. 기호 1번. 제가 대통령이 되면 70% 노인한테만 드리는 현행 기초연금을 30%로 올리되 전 계층한테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저는요 그냥 현행처럼 70%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20만 원, 30만 원 올리겠습니다. 저는요 3번 30만 원 올려주되 하위 50% 노인만 30만 원 올려주겠습니다. 그림 그려지시죠? 저는요 올리긴 올리되 하위 50% 이하 노인만 올려드리겠습니다. 3번처럼. 근데 3번은 일률적으로 10만 원을 올리는데 저는 50%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해서 누진적으로 올려주겠습니다. 22만 원, 24만 원, 26만 원, 28만 원, 30만 원, 32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4개 이번 그 후보들의 기초연금 공약은 4개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모든 노인한테 100만 원, 100% 노인한테 30만 원, 현행처럼 70% 노인한테 30만 원, 하위 50%는 30만 원. 물론 50에서 70까지는 2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하위 50%만 누진적으로 더 주는 4개 기초연금 공약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기호 1번은 누구의 공약이죠? 우리 사무총장까지 지내신 분의 말씀이니까 믿죠. 심상정 후보의 공약. 기호 2번은 누구의 공약이죠? 70% 현행 70%를 30만 원. 기호 2번. 네? 문. 그래서 내년 4월부터 현행 70% 대상을 해서 25만 원으로 그다음 2021년에 30만 원으로 이렇게 오를 예정입니다. 3번. 하위 50%만 10만 원씩 더 주는 거. 네? 예. 안철수. 그리고 기호 4번이 유승민입니다. 50% 이하 쪽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할게요. 옛날에 아무래도 진보 정당일수록 보편 복지를 강조하고 새누리당 계열이 선별이었잖아요. 잘게 쪼개가지고 맞춤형으로 가는 그런 거 보면 지금 내 후보 홍준표요 30만 원만 얘기하고 설계도를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2번으로 낑겨 놓겠습니다. 현행 방식이겠구나 하는데 뭐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30만 원짜리 하나 적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정의당은 아까 그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70%만 주고 있는데 100% 노인한테 다 주겠다. 그래서 보편복지로 모든 노인의 권리로 완성시키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 문재인은 애매하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 예비 그 당내 경선 때 그 TV 중계할 때 이재명 시장한테 혼났어요. 기초연금 토론 때 문재인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될 제 기초연금 공약은 현행 70% 노인을 30만 원 올리는 거 했더니 옆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가 팍 공격하죠. 당 강령에 위반되는 공약을 후보가 내시면 어떡하냐. 우리 당의 강령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워딩이 이렇게 돼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복지국가를 완성한다. 이게 워딩이에요. 이제 이재명 시장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 70% 노인한테만 주는 그 공약은 당 강령에 위반된다고 공격을 해가지고 조금 토론 끝나고 나서도 막 논란을 서로 캠프끼리 했었습니다. 기호 3은 안철수고요. 기호 4번은 유승민인데 새누리당 계열이니까 더 맞춤형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진보정당일수록 완전 보편 그리고 새누리당 계열일수록 잘게 해서 선별적 방식으로 간 거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보편 선별의 그 스펙트럼에 쭉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다 1번입니까? 네. 기호 4번에 대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제 수강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 한국당 계열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요 기호 4번이 제일 많이 제가 후보 얘기하지 않고 선호를 얘기하면 기호 4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1번이 두 번째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죠? 이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악이나 혹은 복지를 싫어해서 4번을 손든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 지금은 이게 좀 더 적절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역의 여러 동료가 주민이 혹시 기초연금 얘기할 때 야 정의당에서는 100% 노인 다 준다는데 아이고 무슨 부자 노인까지 30만 원까지 더 얘기해 볼까요? 최대 수혜자예요 상위 30%가 왜? 현행 안 받고 있잖아요. 근데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노인 중에 최대 수혜자가 상위 30%예요. 현행 기초연금 예산이 10조가 필요한데 정의당 공약대로 하면 연 25조가 필요하고요. 즉 15조가 추가되는데 15조의 과반수 이상이 상위 30% 노인한테 갑니다. 아니 무슨 진보정당이 이런 공약 내도 돼? 그러지 말고 지금 노인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본 방식으로 하자. 나 후보 얼굴 안 가려. 이게 더 정의당에 맞는 거 아니야? 이게 복지 정의에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위원장님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몇 년만 복지할 게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길게 복지를 하려면 어쨌든 돈을 어떻게 만드냐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더 만들기 위해서 멀리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제 예, 예. 제가 드릴게요. 바뀌어줘야 돼. 정확하게 그 상하위를 그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걸 구분하는 것도 행정비용. 예, 행정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행정비용까지도 차라리 모든 사람에게 나눌 것 같으면 그 비용이 절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게 예, 어떤 지금은 이제 10% 경계선에 따른 민원들이 있어요. 그죠? 있겠죠. 그리고 뭐 조금 있다고 떨어지고 이제 이런 민원이 있긴 하지만 행정비용은 이제는 그리 심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주민센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부터 소득자료가 가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하면 자기 금융동의서를 이게 그 내야 되거든요. 그 공개 이제 그런 거에 따르긴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이 디지털 엄청 나가지고 집어넣으면 그 기초연금 소득 인정에 따라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에 이게 70% 자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뭐 경계에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정보 공개 재산 정보를 뭐 이런 문제 약간 인권적이나 뭐 이런 문제 생기지 행정 비용은 이미 지금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공공부조 제도들이 있거든요. 자아이든 뭐 국민 그래서 그거에 한 망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행정 비용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보다는 아까 그런 다른 측면에서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69% 71%가 69%를 되려고 노력할 그래서 경계 감액이 있어요. 그래서 69% 있는 사람들은 20만 원 안 받고 지금 2만 원밖에 안 줘요. 왜냐 그분이 20만 원 받아버리면 71%하고 역전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기초금 20만 원 준다는데 나는 왜 2만 원, 4만 원만 지켜냐 얘기 말씀하시는데 예, 한 65등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심상정 후보도 그런 거죠. 물론 그런 질문이 나올 수는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갑시다. 통 크게 드리고 더 통 크게 세금을 걷는 거다. 그래서 이번 대선 때 놀랬어요. 나는 증세 공약이 세 자리가 나올 줄은 정의당이 100조에 100조 안팎 정의당 요번에 증세 공약 연 대단합니다. 근데 악유가 맞아요. 왜? 그래서 모든 노인한테 주는 만큼 큰 증세를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4번을 찍은 분한테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4번을 찍은 아까 4번을 고르신 분한테는 4번 1번에 대한 정당성은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4번을 찍으신 분한테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이제 선택이죠. 선택인데 이제 예를 들면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복지에 대한 수식어가 맞춤형 복지잖아요. 이를테면. 근데 그거는 이제 재정이 사실 그 현재 수준에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그리고 4번처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단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이죠. 네, 예. 좀 열리신 분이죠. 예, 항상.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이제 보편 복지에 대해서 조금 삐딱하게 접근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설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 제가 아까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때 이재명 시장의 반론도 말씀드렸는데 일종의 저는 한국에서의 보편복지 담론의 역사적 뭐 시효라 그럴까? 일기 2010년부터 지금까지와 이후부터는 좀 달라야 된다고 봐요. 복지국가는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원리로 하거든요.
보편주의를 기본 축으로 해서 이제 선별복지들이 결합돼야 되는데 저는 진보 진영 혹은 친복지 진영에서의 보편복지 담론 혹은 보편주의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조금 더 확장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회 그 위원님들 워크숍을 갔어요.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그 시의원님들이 모였는데 성남시 여성 시의원님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얼마 전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같이 스웨덴 연수를 갔는데 자기가 좀 당혹했대요. 왜? 거기 이제 복지국가 모델이잖아요. 어머 거기 가보니까 선별복지 방식의 복지가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누리당 의원이 거보시오 맨날 성남시에서 보편복지 하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스웨덴도 이렇게 선별이 있는데 이게 뭐냐? 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가 난처했다.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음 시간 제 말씀을 잘 들으라고. 스웨덴 연금 제도를 설명드리면요. 20년 전에 스웨덴은 굉장히 큰 연금 개혁을 했어요. 20년 전에 스웨덴 연금 제도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건 세금으로 지급하는데 모든 노인한테 기초연금을 줬어요. 그러다가 20년 전 1998년에 큰 연금 개혁을 하는데 그때 90년대 후반에 스웨덴이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 기억에 옛날에 뭐 복지국가 위기 이런 뭐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스웨덴이 넘어질까 말까 해서거든요. 재정 위기를 당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정의 어려움을 당했고 경제 어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노인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 개혁을 하는데 국민연금은 뭐 기존 방식 비슷하게 있는데 기초연금을 100% 모든 노인한테 주다가 하위 50%한테만 주는 것으로 바꿉니다. 지금은 하위 40% 노인만 받아요. 그래서 어머 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델로 스웨덴을 연수 갔더니 여기는 웬 선별이야? 보편에서 선별로 후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모델 국가인데 우리 한국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보편복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 때리면 되겠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스웨덴의 답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연금에서의 보편주의를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 주다가 절반만 주는데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별도로 운영했는데 이 둘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국민연금만으로 80만 원이 넘게 되면 그전에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다가 이제는 기초연금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60 받으면 기초연금을 20 드리고 40 받으면 40 드리고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80 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또 하나의 보편주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보편주의는 두 가지 원칙이 구현돼야 되는데 첫 번째 원칙, 누구도 배제당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면 공적연금제도에서 배제당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노인이면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적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받아야 된다. 즉 포괄성과 급여 적정성 이 두 가지가 보편주의의 기본 핵심 원칙인데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나라 연금 체계에서요. 어느 노인도 우리나라 스웨덴 공적연금 체계로 배제되는 자가 없습니다. 없죠? 어느 노인도 80만 원까지는 공적연금에서 연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점을 하고는 구조는 바뀌었어요. 그런 재정 여건이나 인구학적 여건 때문에 거의 한 15년 동안 연금개혁위원회를 해가지고 지지고 뽑고 나서 보수당하고 3인당의 합의로 한 연금개혁이거든요. 그 나라 대단해요. 15년 동안 커미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양 보수 3인 합의로 만들어지는데 구조는 바뀌었지만 보편주의는 계속 우리가 지탱했다는 거죠. 뭐 포괄성과 그 다음에 그 급여 적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연금제도를 잠깐 볼게요. 한국의 연금제도는요. 공무원들 빼면 10년 전에는 저 가운데 있는 연금만 있었어요. 국민연금만 있었죠. 이 두께는 제가 실제 금액을 좀 염두에 두고 그린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기초연금이 밑에 있고요. 상시 노동자,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들한테는 지금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요거 사적연금이지만 법정 의무연금입니다. 다들 까먹으시는데 국민연금은 자기가 절반을 내니까 9%의 절반인 4.5를 내니까 월급 명세를 보면서 뚜껑 여시고 그러는데 이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내요. 8.3%를 월급에. 국민연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9%를.
근데 그게 월급에 안 나타나니까. 하지만 이 사용자님은 굉장히 지금 속이 탑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만큼 내야 되니까. 그게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의무연금으로 그전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노인인데 이 지위에 있으면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내가 노동자면 국민연금 피해갈 수 없거든요. 강제징수에 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서 있으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요. 내 직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초연금 못 받지만 빵빵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법정 의무연금이라는 건 본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 자신이 어떠한 직장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이 3개의 연금 제도가 그를 찾아가서 누구는 하나, 누구는 2개, 누구는 3개로 가게 됩니다. 이게 법정 의무 체계죠. 스웨덴의 강사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국의 연금 체계를 법정 의무 연금 체계를 진단해 드리겠으면요. 현재 한국의 연금 체계는 포괄성에서 완전 보편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노인도 배제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급여 적정성에서는 보니까 너무 높낮이가 크네요. 급여 적정성에서는 오히려 조금 지금 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아까 지난 대선 때 4개 유형의 논란이 있었다고요? 저는 3번이나 4번 쪽으로 마음이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채우는 1번 방향도 있지만 이렇게 채우게 되면 다 포괄되죠. 누구도 다 하나 이상 들어가니까. 하지만 여기 분들이 기초연금만 받게 되니까 한정된 재원이라면 여기 좀 두툼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국의 보편선별의 그런 또 논쟁의 역사적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런 게 사실은 기존의 선별 얘기했던 거고 새누리당 쪽이다 보니까 또 조금 많이 위축될 수 있죠. 그래서 과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편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기존의 한국에서는요, 이거고요. 보편주의는 특정 단일 제도를 가지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따지는 게 복지국가에서 보편주의가 아닙니다. 복지국가를 5층짜리 집이라고 하면 평면은 네모난 벽돌이 쓰여야 되겠지만 세모난 벽돌이 들어간 데는 세모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단단한 복지가 되는 겁니다. 단 포괄성과 급여 적정성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연금제도가 기초연금 하나밖에 없다면, 그리고 일부 노인한테 안 준다면 그거는 포괄성이 위배될 수 있죠. 하지만 이미 한국 연금은 3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혹시 4번의 마음이 가는데 나는 정의당 당원이니까 보편적 복지를 완성해야 되니까 1번을 찍어야지라고 억지로 가셨다면, 즉 보편복지 담론 때문에 1번을 찍거나, 혹은 나는 새누리당 지지자고 나는 선별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번을 찍지 마시고 현재의 조건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할까를 따집시오. 그래서 기호 1번처럼 못할 때 다 드리고 강한 백조원의 증세가 확실하다, 우리를 뽑아주면 우리가 그걸 이룰 것이다 하시면 1번을 찍으십시오. 근데 복지 공약은 당장 내년에 입법화돼 가지고 지출이 되고 이 백조 증세는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쪽 수레는 바퀴는 빨리 도는데 이쪽 바퀴가 옛날처럼 되면 제2의 역설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담론,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판단하시라. 그래서 지금 노인 빈곤율이 50%잖아요. 그래서 기초연금은 30만 원 올려야 되는데 당장 충분한 증세가 가능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3번이나 4번도 찍으시라. 근데 그래서 선별로 후퇴했다라고 자격지심을 갖지 마시라. 이것도 보편주의의 내실화 과정인 거예요. 한국은 그만큼 연금제도가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보편주의는 지난 한국에서의 제1기 논쟁, 보편선별 논쟁 1기에서는 단일 벽돌, 단일 제도, 단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두를 주느냐, 일부만 주느냐 가지고 보편선별로 했지만 이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의 부문으로 넓히십시오. 그러면 한국에서 연금은 기초,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3원 체계 안에서 포괄성과 급여 적정성을 보시고 보편주의를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내친구에 더 말씀드리면요, 복지국가에서의 보편주의는 또 이런 특정 부문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80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의료비를 다 쓰고 주거비로 다 써버리면 뭐예요? 아니잖아요.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한 지역의 노인을 딱 두고요,
그 노인이 여러 필요가 있잖아요. 그 필요를 실현하는 게 복지제도인데 이 복지제도가 그를 뚝 둘러싸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그러면 이런 공적연금제도 80만 원 이상의 공적연금의 현금 복지가 필요하고요. 의료복지가 필요하고요. 주거복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망을 갖는 관계망 복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각 부문들이 쭉 그를 둘러싸서 지역사회에서 한 노인이 은퇴했을 때 현금에서, 의료에서, 주거에서 혹은 이웃관계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거기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노후복지의 보편주의다. 그래서 이거는 더 나가면 일종의 체제입니다. 체제. 노후복지 체제. 그래서 복지국가를 유형화시키면 일종의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있고요. 뭐 여러 이런 부문의 조합으로서 체제로서 해서 보편주의가 있고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리거나 급여의 격차가 있는 자녀주의 복지국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어떤 제도들의 총합의 결과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순도의 보편주의가 있기 힘들고 100% 순도의 선별주의가 혹은 자녀주의가 있기 힘듭니다. 쭉 봤더니 이 정도면 됐어 하면 보편주의 복지국가라고 치는 거고 야 구멍이 숭숭이네 이런 거면 이거 진짜 자녀주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이 진보정당이 한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당연히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는 시야를 확대해야 됩니다. 왜냐? 맨 처음에 복지 실태에서 본 것처럼 기존의 단일 제도를 가지고 단일 벽돌을 가지고 보편 선별의 이분 구도를 갖고 계속 접근하게 되면 이후에 앞으로 빠른 속도로 복지가 늘어갈 때 그 복지의 벽돌을 쌓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거나 혹은 부실한 공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부실 공사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 알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더 넓어진 시야에서 보편주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에서 단일 제도가 아니다. 체제로서 보는 거다. 따라서 1, 2, 6, 3, 4에 대해서도 저는 넓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다수가 지지하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봐요. 다수가 지지한다는 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다수 구성원들이 지금 시점에서 그게 제일 적절하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벌한테 새누리당이라고 선별주의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당신은 그러한 면이구나. 근데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증세해서 가능하면 좀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적극적인 보편주의잖아요. 이런 식으로 논의 구도해야지 너무 가르면 곤란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제가 활동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올 초부터 저희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 구성원들이 강의 때마다 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앞으로 복지 벽돌이 막 더 쌓아 올라갈 텐데 기존에 갖고 있던 단일 벽돌을 가지고 보편 선별로 가르는 방식을 하게 되면 아까 이재명 시장 같은 이제 그런 반론이죠. 그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썩 생산적인 논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